새빨간 사춘기. 네, 안녕하세요. 질풍노도 2017 우리의 선택 뇌빨간 사춘기 레드선. 네, 뇌생남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뇌만 섹시하다고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건 괜찮아요. 네. 다 말 안 해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니 오늘 사춘기 광분이가 탄핵기념 외유에 나갔어요. 탄핵기념, 결혼기념일 기념, 생일기념. 예, 그 1년 동안 돈을 모았던 걸 들고서는 외유를 나갔더라고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자, 오늘 막 너무 축하의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날? 감격했죠. 네. 대략 예상을 하면서도 막상 나오니까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저는 그날 아침에 안국동역에서 걸어 올라가는데 뭔가 너무 그 계단 하나하나 걸어 올라가는 그 자체에서 약간 흥분이 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직은 그 발표가 나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렇게 최종 이 판결문을 딱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뭔가 좀 느낌이 오면서 있잖아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래서 아예 안국역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가자마자 만난 게 되게 공교롭게도 정원 스님 있잖아요. 정원 스님 지난번 분신하신 그 정원 스님 사진, 전신 사진을 들고 계신 분들을 딱 만나서 정원 스님하고 첫 번째 사진을 딱 찍었어요. 하여튼 너무 8대 0. 진짜 너무 딱 맞았어요. 예측이 맞았잖아요. 주문을 하셨었나? 저는 페이스북 상에서 네네. 주문을 했었고 네네. 그날 아침에 이정미 재판관의 판결문 낭독을 좀 보면서 그러나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읽다가 이제 그러나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이것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정말 저는 상당히 좀 걱정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최순실 얘기가 딱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니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책상 엎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원포인트 정밀 타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적폐와 기득권 세력 중에 박근혜만 탁 집어가지고 그죠? 다른 기득권 세력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를테면 뭐 삼성을 비롯한 여러 재벌이라든가 사실 이후에 뭐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또 계속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상 약간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촛불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무조건 탄핵은 인용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막 거의 아침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정말 내가 결혼하기 전날보다 더 떨리고 막 더 막 긴장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헌재를 딱 보면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 사실 헌재가 양심적이고 소신 있게 판결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 이번 판결까지 딱 보니까 김희수 재판관만 그래도 소심하더라고요. 계속. 이번에도 세월호 관련해서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라는 어쨌든 소수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통합진보당 관련해서도 해산을 반대하는 이런 걸 했었는데 나머지 헌재 재판관들한테 기대한 것은 사실 이들이 법과 양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론의 추이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 요거 때문에 사실 기대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좀 불안해졌던 건 뭐냐면 사드 배치를 너무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이런 것들을 한미가 3월 1일부터 진행을 그냥 해버렸고 뭐 키리졸브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서울 복판에 어쨌든 패트리어트 기지를 또 만들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 흡사 이게
그 광주항쟁 때 미 항공모함 갖고 왔던 거 있잖아요. 부산 앞바다에 네. 정박시키면서 모종의 메시지를 준 것 같은 그런 뭔가 대한민국 전체가 뭔가 뒤집어지고 흔들릴 때 우리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막 이러면서 너무 불안했어요. 그것 때문에. 뇌빨간 사춘기. 사실 청와대도 사실은 기각을 확신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도 네. 나름의 정보를 취합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기각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이 그 인용은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만든 거다라는 거죠. 모든 많은 힘이 작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끈질기고 어떤 강한 장기적이고 결사적인 이런 촛불 항쟁으로 해서 오로지 그 힘으로만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후에 역사책에 기록될 아주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이런 걸로 기록될 3.10을 그 현장에서 보았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냥 저희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보람찬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 감동했고 근데 그 이후에 박근혜 씨 어제 귀가하는 거 맞죠? 차량에서 내렸고 웃고 표정은 있네요. 예, 웃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네. 대통령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웃고 있습니다. 귀가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러는 건가요? 아니 너무 난 취임식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네. 들고 당선 당일날 표정하고 별로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이제 네. 이 지적인 능력의 문제를 사실 네. 제기하면 안 되는데 큰 차이가 없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근데 좀 티가 나게 이게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판단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네네. 근데 박근혜 씨가 좀 그런 쪽의 케이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이 거대한 흐름, 내가 대통령에서 파면돼서 탄핵돼서 쫓겨나고 있다. 이런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차 문을 열고 내렸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단세포적으로 웃고 악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쉽게 하면 머리가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단세포적인 사고를 즉각 단세포적인 사고를 하는 약간 백치에 가까운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한편으로는 계속 얘기했지만 대통령직 수행하는 걸 힘들어했던 사람이니까 무의식 차원에서는 또 그냥 내려놓고 나가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집에서 텔레비 계속 봐도 뭐라 안 하잖아요. 네. 네. 집무실 왜 안 나왔냐 네, 이런 말 그런 안 얘기도 할 안 거고. 하고.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인데 박근혜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는 평소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보면 대중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중들을 만날 때의 박근혜의 표정이나 행동 같거든요. 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박근혜는 어릴 때부터 원래 다중이 있는 앞에 나갔을 때에는 저게 습관처럼 몸에 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선거운동 과정이나 이제 공식적 행사 과정도 전부 다 가공된 거고 그냥 그렇게 훈련받은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터지면 웃는 것처럼 일종의 연예인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습관화돼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단세포적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면상을 봤을 때. 네. 예를 들면 세월호 때 내려갔을 때 네. 그때도 차내려서 웃었죠. 아주 그러니까 그때도 활짝 웃었어요. 웃었어요. 네네네. 그때는 코치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팽목항 가서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돼. 근데도 순간 내렸을 때 지지자들이 박수 쳐주면 웃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인 거죠. 뭐 이제 지금 집안이 망해서 불이 나서 막 타고 있는데 누가 사탕 주면 웃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박 박사님의 의견도 당연히 이제 포함되겠지만 또 그걸 넘어서는 놀라운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이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 능력이 왜 이렇게 나빠지느냐 하는 건데 이제 IQ가 나빠서 그러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이 왜곡됩니다. 이 현실 판단 능력이 왜곡돼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양호한 사람, 우수한 사람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정신 건강이 좀 보통 수준인 이제 사람들은 약간 왜곡해요.
그러니까 있었던 과거 일들을 나한테 약간 유리하게 각색한다든가 왜곡해서 기억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해도 기억한 게 다 다르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네네. 약간씩은 자기한테 맞게 자기 심리에 맞게 윤색을 하는 거예요. 팩트를 기본으로. 근데 정신건강이 더 나빠지면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장르까지 가고 이게 최악의 경우에 갔을 때 이제 소위 이제 정신분열, 조현병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네요. 네. 네. 박 아줌마와 이쪽 일당이 판단력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좀 약간 실신해 갖고 있잖아요. 거의 들것에 실려 나온다거나 휘청거리면서 나오면 오히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또 착하니까 약간 동정심 때문에 또 이 심판과 이런 거 각이 약간 무뎌지면 어떡할까. 사실 이런 게 고민됐었거든요. 이명박이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면 울면서 나는 나왔- 앰뷸런스 예, 실려갖고 예, 나가는 예. 오히려 머리를 썼으면 좀 청와대에서 머리를 썼으면 난 이게 좀 먹혔을 거다. 그럼 지지자들 막 까무러치고 네. 막 이렇게 됐을 건데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가슴에 네. 다시 불을 당기면서 이거 뭐야 촛불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 얘네 전혀 반성하지 않아. 이게 이 판이 됐어요. 진짜 이명박 머리를 집단은 잡았어. 교활하긴 해요. 네. 그때 촛불항쟁 터졌을 때도 눈물 흘렸죠. 뒤에 가서 아침 이슬 들으면서 울었다고 뻥치고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식의 멘트를 날릴 줄 알거든요, 애들은. 조심하고 좀. 근데 이 집단은 애들이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네네. 막 동떨어진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옛날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마지막까지 패망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러시아 쳐들어갈 때도 주변에서 알린 사람도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위험하다. 근데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독일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일본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자제했으면 안 망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기들이 이긴다고 믿었고 핵폭탄 맞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독재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면 현실을 부정하는 심리가 생겨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부정한단 말이죠. 또 암 진단 받아도 그래요. 병원 가서 암 진단에서 선생님 암입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암에 뭐 몇 단계 있죠. 처음엔 부정부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정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내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네. 이걸 가지고 다음 날까지 안 믿는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냥 기저에는 이런 것 같아요. 감히 판사 따위가 나를 어떻게 파면해? 내가 청와대 주인인데 우리 네. 아빠가 만든 나라인데 쟤들이 뭔데 날 파면해? 뭐 이런 거죠. 파면 결정의 자격 자체가 다른 얘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온 보도들에 의하면 주변에서 계속 기각될 거라고.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기각을 확신한다고 메시지를 이제 정보를 흘렸다 그러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몇 대 몇까지도 얘기했대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보좌관들이 태극기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청광장에서 열렸던 이게 압도적인 수가 더 많다 촛불보다 이런 걸 계속 주입했다는 거죠 박근혜한테. 근데 박근혜가 좀 똑똑한 사람이면 자기가 텔레비 돌려보면서 대충 상황을 파악할 진짜 텐데. TV는 드라마만 보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아니면 판단을 못 하는가. 근데 이제 멍청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앉아서 케이크 준비해. 5단짜리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지적인 수준이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정신 건강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네. 예,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집단 자체가 다 안 좋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뭔가 하여튼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뽕 맞았나 이런 댓글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전국 자체도 변화가 되는 게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네. 지금 분열의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 결정을 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뭐 임명진을 비롯한 지도부는 네. 그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제 박근혜를 따라서 나라를 따로 세우자고 탄핵 그러더라고요. 불복 이렇게 나가게 되는 양상이 보이는데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2달 남아 있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완전히 지금 갈갈이 찢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똑똑하고 정교한 사람들이고 그 박근혜 주변 일당이 그렇다면 이번에도 탄핵을 받아들이고 네. 전열을 재정비해서 정권 재창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요. 저는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서마나 무인도 그냥 박근혜랑 그 태극기 다 줘서 너희들이 나라 세워서 살아라고 있어. 박근혜 나라.
그럼 또 지네끼리 싸울 거 아니면서. 근데 뭐 지지고 볶고 뭐 저 하든 우리랑은 상관없으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면 거기 정신병 수용소를 세워서 뭐 치료를 해주든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 사람들이 현실 인식을 너무 못하는 상황에 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현실 인식 이 수준 때문에 진짜 인명 피해가 났고 네. 3분이나 돌아가셨고 그리고 경찰들도 엄청나게 다쳤고 사실 인명살상을 막기 위해서 해산 이런 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보면 진압하는 사람도 그리고 차를 끌고서 막 헌재로 진격하자고 외친 사람들도 다 아마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살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황교안 대행 체제의 한계점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은 아까 우리 레드슨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양상이. 청와대나 뭐 박근혜 정부를 보면 탄핵 그 자체를 불복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황교안 대행 체제도 바로 저는 메시지가 나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더 이상의 국론을 막고 태극기 집회 부분에도 이제 언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태극기 집회 내부에서는 법정 저항권,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보수단체에서 돌고 있는 카카오톡 내용들을 보면 좌빨들과의 시가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문재인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적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마구 이제 유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시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언비어를 단속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태극기 집회가 사실상 3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지경이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과연 황교안 대행 체제 역시 국가를 우선시하는 그런 세력들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먼저 계산하는 놈들인가. 비선이죠, 비선. 지금 탄기국의 비선. 드러난 황교안. 거에 하면은 이 집회가 다 이제 사실 돈으로 조직되고 이제 뒤에서 지시를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황교안이나 경찰청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이 태극기 집회는 공직 수행 아닙니까? 그렇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탄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장려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집회 참가자들이 이번에 돌아가신 3분을 국가유공자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 그거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이 국가적인 대통령이랑 이런 데서 시켜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거는 공직 수행하다 죽었으니까 국가유공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쪽의 마인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식을 지금 초월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다행히 뭐 유가족 분들은 좀 이성이 있으셔서 예, 예. 그런 걸 거부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돈 맡겨 놓은 듯이 예. 네, 허현준. 그 정경련 측에 이 보수단체 지원금을 당당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그 요구한 만큼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건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이런데 구체적으로 다 나오던데요. 그런데 분기별로 어떻게 이게 분납할 건지 계획서를 내라 제출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이셨어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네. 생각이 그래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이잖아요 지금. 네. 적폐청산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인데 요게 저는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작년 12월 9일이죠. 박근혜에 대한 국회 탄핵안을 가결시킬 때 이거는 이제 현존 권력인 박근혜를 직무정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탄핵으로 파면시켜버렸죠. 이것이 저는 2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을 만들지 않았나. 여기서 제기되는 3단계는 바로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죠. 근데 이 3단계 민주정부 구성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단순히 저희가 민주당 대통령 만들려고 촛불을 들었나.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은 민주당에 청와대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저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해서 서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3단계의 정권 교체도 어떤 정권을 만들어야 되느냐?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늬만 민주정부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3단계의 과정을 잘 거치고 이후에 적폐 청산 단계까지도 이렇게 나가서 정말 이 촛불 시민혁명을 한번 승리로 한번 장식을 해보자. 이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막 탄핵의 열기의 성과가 정말 소중하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상대적인 반론들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촛불 좀 내려놓자 이제. 이러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 국민 통합은 저는 부역자와 피해자들 간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에 못 모르고 참석하신 분들과 이 전체 우리 국민들과 통합을 하고 화해하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난 시기에 박근혜 정권에게 부역했던 부역자들,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리고 그들과의 연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에 대한 사과하거나 이제 다시 번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도 촛불이요 하고 다니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3단계 과제인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정권 교체를 단순한 민주당 내지는 단순한 야당이 아니라 적폐 청산, 궁극적인 4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 민주정부 요거를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시기에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하는데 저희 박근혜 퇴진 행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전국적인 아주 이제 이 역사에 남을 촛불 집회를 쭉 이끌어 오신 아주 고마운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좀 더 수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국민주권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같은 식으로 범국본 차원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촛불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래야지 그냥 단순히 민주당 대통령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고 애초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그 목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나.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4.19 때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기세와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뒤집힌 때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승만 몰아냈는데 이제 1년 만에 박정희라는 놈이 탱크 끌고선 앞세워서 들어오는 이런 판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적당히 이렇게 했다고 무슨 정권 교체 하는 분위기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얘네들이 또 다시 살아오는 것도 시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 풀 수 없고요. 그거 좋네요. 그거 범국본 수준으로 해서 뭔가 적폐청산의 분위기를 불가역적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네. 애초에 목표가 적폐니까, 네네. 적폐청산이니까. 네. 자, 적폐청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2부에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 인자와 정치인 친구들의 인자예요. 오늘은 짠! 꽃놀이를 가볼 거예요. 꽃놀이가 뭐냐면 봄이 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봄을 한번 불러볼까요? 짜잔! 이게 뭐냐면 봄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해요. 자, 그럼 여기에 불을 붙일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어른과 함께 붙여야 해요. 은자는 어른이니까 붙이는 거예요. 자, 자세를 잡고 우와, 불 붙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볼까요? 촛불 파워! 촛불 파워! 친구들, 우리 좀 더 힘을 내봐요. 촛불 파워! 나이 불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봄이 왔어요. 그럼 한번 꽃놀이를 가볼까요? 우와, 여기 보니까 꽃이 되게 예쁘다. 이게 무슨 소리죠? 흐흐흐흐. 우리 공주님도 꽃놀이 왔네요. 와, 우리 공주님이 제일 좋아하네요. 흐흐흐흐. 근데 너 왜 이렇게 웃어? 그게 아니라 집에 보일러를 고치고 케이블을 달았다네. 으흐흐흐. 우리 공주님 되게 신났구나. 이제 앞으로 드라마 볼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서 많이 보렴. 우리 그럼 공주님을 집으로 보내버릴까요? 가자! 냄새! 이게 무슨 냄새지? 내가 그냥 갈 줄 알고. 이 광년이 똥을 싸들이고 갔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다 같이 똥 싸들인 거 한번 치우러 갈까요? 출발! 양차 똥을 치우자. 안비수. 어차피 싸들인 똥을 치우는 건 예의가 아니야. 이태명. 뭔 개소리야. 냄새 난다고. 얼른 치우라고. 아니, 여기다 똥을 싸들이기로 우리가 이미 합의를 한 건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치웁니까? 뭔 개소리야. 냄새 난다고. 얼른 치우라고. 안비정. 이 똥은 우리 몸에서 나온 거니 혈맹과 동맹의 관점에서 치우면 안 됩니다. 이비명. 뭔 개소리야. 냄새 난다고. 얼른 치우라고. 이 똥은 우리 몸에서 나온 거니 혈맹과 동맹의 관점에서 치우면 안 됩니다. 문빈.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똥을 싸들인 건 지금 치우자 안 치우자 예단할 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결정을 합시다. 이비명. 시댕! 냄새 난다고. 빨리 치우라고. 뉴. 응? 봄도 왔고 광년이도 집으로 갔는데 인자 언니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어디 갔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봄놀이를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안 보여요. 세월아! 백남기 할아버지! 정원스님! 인자가 너무 늦게 와서 먼저 꽃놀이를 갔나 봐요. 자, 우리 친구들 더 따뜻한 봄날이 오면 다 같이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다 같이 꽃놀이를 한번 가봤어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이 소리는 3월 7일 밤 미군이 우산기지의 사드 체계 일부를 슬그머니 들여오는 소리입니다. 자, 2부에서는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원불교 성주 성지 수호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님이신데요. 네, 김선명 교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 하시잖아요. 안녕해야죠. 네, 이 사드 관련해갖고 사실 성주 제가 1월 달에 성주를 갔었는데 성주 촛불 같이 들고 떡국도 같이 나눠 먹고 예. 뭐 먹을 거 굉장히 많이 주시고 굉장히 많은 그 난로들을 하면서 이렇게 혹한에도 계속 촛불을 낙천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봤었는데 사실 이겼다라는 승리의 이런 마음으로 이미 성주 국민들은 그렇게 싸우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아니 너무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있잖아요. 거기다 뭐 대통령 뭐 하여튼 정부도 거의 공석인 이런 상태에서 예, 권한 대행 체제에서 사드가 막 들어왔다면 일반입됐단 말이죠. 네. 3월 들어서 참 며칠 전에 그렇게 이제 사드 포대
발사대 2개죠. 발사대 2개가 택배로 지금 배달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발사대 2개가 지금 국내 모처 기지에 지금 이제 도착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모처가 외관이지 않을까? 그러면 외관은 성주하고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뭐 밥 먹듯이 자행하는 이 정부가 또 야밤을 틈타서 또 성주 그 CC에 갖다 놓지 않을까. 사실은 절박한 심경이죠. 성주 김천 모든 우리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직접 이제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요. 저희 원불교 같은 경우는 그 소성리라고 하는 곳이 원불교 2대 교조께서 나시고 또 성장하시고 또 구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성주 CC 지금 사드 포대를 전개하려고 하는 곳이 우리 그 2대 교조께서 구도하신 구도지시고 또 이쪽 그 스승을 찾아서 첫 길을 떠나신 그 구도길이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를 신앙하는 교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성지이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의 본령을 생각할 때에도 이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그 메신저 창에 소성리 그 마을회관에서 할머님들이 모여서 케이크 키고 막 이 탄핵 인용 소식을 들으면서 박수 치면서 막 환하게 정말 아이처럼 막 웃으시면서 박수 치는 모습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진을 또 딱 올라왔는데 그 사진 보는데 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트윗에 막 날리고 했었는데 아마도 이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그 적폐청산의 그 몸통인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결정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큰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날 저도 그 소성리에 있었는데 그 마을회관 앞에 저희 이제 원불교 천막 교당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제가 있는데 마을회관에서 막 박수치고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성리 할머님들이 보통 이제 80대 연배신데 제일 이제 연장자는 94세 할머니가 계시고 그분들이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는 손님들 뭐 밥해 주시고 뭐 또 안내하고 또 나와서 이렇게 목에다가 사드 반대 길가에 앉으셔서 이렇게 반대 연주하시고. 근데 그런 할머니들이 사실은 그 성주의 마을회관 작년에 사진 또 많이 돌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얼굴 엄청 커다랗게 걸어놓고 마을마다 마을회관마다 이랬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90 나이 연세에 투사가 되셨단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어마무시하냐 하면은 두 사람씩 경찰 곤봉을 들고 마을을 순시를 해요. 5분 10분 간격으로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분위기를 겁나게 조성합니까? 지금까지 저희 마을에 그 어떤 범죄도 하나 없었어요. 말 그대로 평화롭게 살던 동네에 할머님들이 일단은 더 기절을 하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경찰들이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차는 수십 대가 들어와서 있는데 한 경찰 차량이 40대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저희 주민들이 한 100여 명 남짓 되거든요. 이 100여 명 남짓 되는 동네에 1,400명 경찰 병력을 동원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미 안에 들어와서 철조망을 치고 있다. 경찰들한테 불이익 당한 건 또 한두 개가 아니고 일단 군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은 막 심한 불안감, 울렁증 이런 것도 있고 헬기가 뜨면서 소음을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죽겠고 무엇을 싣고 가는지 하늘을 쳐다보면은 헬리콥터에 뭘 달고 들어가요. 공사 장비를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려놓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막으니까 마찰을 안 하려고 헬기로 짐을 실어다 나르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참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 연좌하고 계시다고 원불교에서 연좌하고 계시다고 또 얼마 전에 소식들 뭐 들려오는 거 보면 꼬박 앉아서 정좌세로 농성을 철야 농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소식도 좀 알려주세요. 그 5일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소성리에서 골프장 입구까지 한 2km 남짓 좀 됩니다. 그 길은 우리 소성리 주민들이
뭐 산에 나무를 하다니달지 아니면 김천으로 넘어가는 옛날 그 길이 있었던 자리고요. 그 길을 통해서 달마산에 이제 오르시면서 우리 정산 2대 교조께서 그 기도하시고 또 구도하신 곳입니다. 이제 그런 곳을 우리가 무시로 갈 수 있었던 곳이고 마을 사람들은 일상적인 통행로고 이제 그것을 지난 2월 27일 날 롯데 이사회에서 남양주 땅과 부지 막교환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일 날 그 이른 새벽에 막교환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발표는 국방부에서 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국방부 땅이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황당했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롯데 골프장 입구까지 거기도 1점 몇 킬로가 되는데 그 길은 2차선 포장도로로 지금 잘 돼 있고 그 안쪽으로도 지금 마을 주민이 드나드는 그 가구 몇 가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길을 지금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설령 사유지를 할지라도 일반 길은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롯데 그 골프장이었을 적에도 이제 롯데 골프장의 그 허락을 좀 득한 상황이지만 우리 이제 그 순례를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가 된 것이죠. 저희들이 매월 셋째 주 그 토요일에는 정례적으로 이 순례를 해왔거든요. 3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인데 아직 지금 국방부에 정식 공문에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순례길 자체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길을 열어라. 라고 하는 지금 요구를 가지고 지금 연좌를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꼬박 중간에 누워서 잠깐이라도 주무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돼갖고 또 앉아 계실 거라고. 그건 연출 사진은 아니고요. 너무 똑같이 연출 사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방부의 한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수행 정진할 수 있게 하는 처리와 정진할 수 있게 하는 예전에 그 성철 스님이 뭐 8년간 장자부라 수행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눕지 않고 뭐 저희도 그런 지금 덕분에 뇌빨간 사춘기. 원래 이제 사드 배치 뭐 미국의 요구가 없으므로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뭐 그런 거 3노 정책을 했었죠. 계획이 없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배치하기로 했다. 하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성주로 배치한다. 이게 딱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들여오는 것도 사실 전격적으로 밀반입된 거잖아요. 밤에 밀반입되고 지금 오산으로 들어왔는데 외관이 이제 미군 물류기지거든요. 그래서 외관으로 이제 옮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외관이 사실 성주 7곡 외관이 다 붙어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삽시간에 또 옮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이렇게 막 해치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글쎄 이제 이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걸 복기해 보면 그 작년 7월 5일 날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와서 이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그 NSC가 열립니다. 청와대에서. 근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참관을 하지 않고 차관이 갔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외교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파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아마 이것의 그 의사표시를 아마 불만의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발표하는 날 백화점에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바지 고치러 갔다고 그러던데 또 일설에는 뭐 가발을 고치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정하는 NSC에 국방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차관이 가고 발표하는 날 외교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굉장히 좀 그 중대한 국가 결정인데 이날 외교부 장관은 뭐 백화점에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국가 중대사를 해당 그 국무위원 장관이 그 어떤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의견 제시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에 있어서 외교안보농단의 이 제일 과제가 이 사드의 철회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2015년도에 보면은 뭐 린다 김이 청와대를 무시로 드나들었다. 그리고 뭐 최순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정윤회와 이 그 로키드 마틴사와의 관계가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로키드 마틴사가 이게 주관사 아닙니까? 근데 로키드 마틴사가 F-35 지금 차세대 그 전투기 사업에 지금 적격자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보잉사 F-18이 거의 결정이 되었다가 막판에 뒤집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인 김관진 장관이 토로를 했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방사청에서 근 2년간에 걸쳐서 그 갖은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적법성을 거쳐서 선정된 최종 후보로 낙점 상태에 있는 것이 갑자기 뒤집어진 배경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컨대 60대를 우리가 구매하려고 한 것이 값이 비싸서 40대로 줄여가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되면서 뭐 F-35 내리쳤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값을 다운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이 방위 사업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 가름된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 국기문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로키드 마틴사와의 연관성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그런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에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이죠. 어쨌든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정무적 판단에 저는 3종 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냥 항상 정무적 판단을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주로 북한의 위협이 심상치 않다. 라는 이제 이 논리를 전개하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생이 어렵다 지금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논리도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무적 판단과 다 맥락이 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대체적인 기본은 실질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에서 본다면 한미동맹 체제이고 그 이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겠죠.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결정이고 미국의 결정 사항에 의해서 한국 국방부와 한국 외교부가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현재.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가적으로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을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이 전혀 없이 날치기로 해석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첫째적으로는 저는 먼저 사드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내에 확고하게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MD 시스템 내에 이런 이제 미국의 이 요구가 있는 게 첫째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시기 펼쳐지고 있는 이 키 리졸브 훈련이나 아니면 대북 이 한미연합 군사 훈련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키 리졸브 훈련 때 여러 가지 지금 전략 자산을 배치하겠다라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아지는 면이 있죠. 지금 이제 독수리 훈련, 요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사드를 배치하고 또 수도권엔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대를 더 증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요 흐름이 키리졸브 훈련 국면에서 좀 군사적 긴장도 그리고 이 휴전선에서 어떤 이제 좀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이러한 흐름도 저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군사적 긴장도를 증폭시키게 되면 이것은 두 달 뒤에 저희가 지금 대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 국면을 마치도 안보 대선으로 그래서 뭔가 이 안보가 위험한 이러한 흐름으로 만들어가서 뭔가 보수 후보들에게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저는 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군사적 목적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MD 체계 내에 확고하게 편입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제 이 대선 전국에서 대한민국 대선 전국에서 외교 안보 이슈를 부과시켜서 뭔가 보수적 이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이런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사드를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 밀반입해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이게 탄핵 그 심판 불과 며칠 전인 거잖아요. 며칠 전으로 예상되는 그때 이걸 딱 하면서는 황교안과 그리고 황교안 혹은 이제 뭐 친미 정부를 좋아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 이 탄핵 그리고 네. 적폐청산의 어떤 전선이죠. 전선이 80대 20 혹은 90대 10 네. 뭐 아무리 많아도 뭐 65대 뭐 35 이 정도로 유지되면 사실 대선에서는 좀 게임 끝났다. 네. 그러니까 전선 자체의 중심 내용을 사드 문제, 안보 문제로 가져가면 사드는 그래도 찬반이 이거보다는 더 첨예하게 지금 왜 국민들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렇다라는 언론에 밖에 노출된 게 없거든요. 사실 굉장히 정확한 정보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공중파에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주 국민들이야 다 알죠.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민생 파탄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사드 때문에 위기가 더 높아지고 민생도 지금 거의 완전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걸 성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단 사드 배치 문제를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데 이러니까 흡사 1대1 50대 50의 구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상황에서 요걸 주제로 해갖고 게임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된 것 같더라고요. 황교안 씨 머리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이미 뭐 총풍, 병풍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효용성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촛불 전국에 우리들이 지금 국민들이 많이 각성이 됐는데 또 저렇게 계속 이 보수 언론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안보 프레임이라는 구도 속으로 대선을 또 끌고 가게 되면 조금 더 머리가 아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마라톤으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기 촛불이 쉬지 않습니까? 네. 25일 날 광장에 한다고 그래서 성주에서 일주일 이제 뛰어가지고 광화문 25일 날 촛불 때 올인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직접 홍보를 해야 되겠다. 보수 아니, 언론들이 그럼 성주에서 광화문까지 계속 네네네. 릴레이로 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라톤 지금 단을 만들어서 모집해서 아, 우리 네. 그 교도님 중에 그 미주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통일 그 운동하시는 그 전문가가 있으세요. 네. 이분이 이제 엊그제 3.1 때 네네. 후쿠시마 6주기 때 네네. 영광에서 그 핵발전소 우리 핵발전소 네. 그만하자. 네. 이 마라톤을 한번 우리 원불교 예비 교무님들하고 한번 조직을 했는데 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조직했습니다. 네. 그래서 18일 날 성주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 3-4천 명이 지금 모이거든요. 평화버스로 해서. 네네네. 뭐 더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딱 출정식을 하고 이제 뛰어서 뭐 김천, 상주 이쪽 충주로 해서 옛날 영남 대로길로 해서 이제 서울 25일 날 광화문에 꼴이 나는 것을 이거 여기서 처음 밝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드는 네. 가짜 안보다 평화가 진짜 안보다 이제 이런 무기로 평화를 내쫓지 마라.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열심히 홍보하려고 합니다. 네, 와, 멋진데요. 이번에 이제 탄핵이 결정되고 박근혜가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탄핵은 끝났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아주 큰 문제인 이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을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2차 평화 발걸음에서 가자 소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성주에서는 토동면 농협에서 출발해서 소송리로 가고 김천에서는 농소면사무소에서 출발해서 소송리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3시쯤에 소송리에서 다 모여서 거기서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기획할 때는 뭐 한 1000단위 이상 이 정도 기획을 했었는데 탄핵 끝나고 난 이후에 다른 곳에서 이제 연대투쟁 해주러 오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최대 한 5,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평화발걸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드 문제는 그 김천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생명과 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반대 투쟁에 전 국민이 함께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 우리의 평화를 지켜가는 일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동네도 네. 며칠 전에 제가 서울 강북에 살거든요. 네, 서울 강북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또 새로 선물해 주겠다고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 단독 보도로 또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동네에는 올 수 있나 봐라 막 이러면서 지금 강북에 모여 살고 있는 약간 전문 시위꾼들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땅값이 비싸니까 강북 쪽에 막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온다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청와대 뒷산이라고 그러죠?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뭐 또 도봉의 뭐 초안산 쪽 이쪽에 북한산 쪽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 고난을 좀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시기를 딱 거치면서 단련이 엄청나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드를 왜 막아야 되느냐, 약간 이제 뭐 안보에 대한 이 그 절대 방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또 하나는 이 경제적인 그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 빨대를 딱 꽂아놓고 무한으로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F-35도 그렇고 F-16 뭐 개량 사업도 그렇고 패트리어트 지금 개량 사업도 지금 로키드 마틴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드포대 뭐 2개 정도 더 필요하다. 사드 전도사예요, 그분은. 아니 무슨 보일러입니까? 집집이 놔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마다 사드를 찬성하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럼 당신네 지역구로 가져가려면 절대도 반대합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대선 주자들 사드에 대해서 입장이 또 애매하죠. 근데 이 지금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보면 사실 우려됩니다. 네, 먼저 아까 유승민 말씀하셨죠. 대체적으로 이 정치인들 보면 뭐 대세가 그러니 뭐 박근혜 정부가 정한 걸 어떻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라는 식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유승민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겁니다 이거죠. 사드는 박근혜보다 내가 먼저 한 거다. 제 겁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사드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보다도 더 이제 사드에 대해서 더 나가 있는 거죠.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거죠. 사드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북한 핵위협에 맞서겠다. 자체적으로 모순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근데 황교안의 입장은 뭐 황교안을 지금 대선 주자로 넣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냥 박근혜 정부와 스탠스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보다 내가 먼저 했다라고 해서 본인이 더 사드의 원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해드리죠. 야권의 이 후보들을 보더라도 먼저 문재인 후보가 약간의 좀 논조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사드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셨는데 1월 15일 전부터 해서 사실상 재협상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후퇴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실 거의 보수적 견해를 완전히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난 1월 달에 보면 사드 배치 찬성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전 이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한미 협상은 미국과의 협상이니까 그대로 존중하겠다. 존중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사드에 대해서만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모든 한미 협상은 전부 다 존중해 주겠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뭐 안희정 지사가 박근혜 정부를 존중하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이 도장 찍은 거라서 존중한다는 입장 같은데 이거는 촛불의 민심과는 전혀 다르지 않나. 오로지 지금 보면 좀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후보 중엔 이재명 성남시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하죠. 이재명 성남시장이요. 네네. 3월 6일에 이 중국의 CCTV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의 CCTV가 이것을 인터뷰해서 아마 중국 대륙의 전역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인들 한 13억의 중국인들이 대략 절반만이라도 이 인터뷰를 봤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아마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 중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철회란 주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우려스럽죠. 우리 소장님 이 주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주눅이잖아요, 일종의.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미 협상에 또 이것보다 더 큰 광범위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재협상해야 되는데 재협상 방침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국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특히나 촛불의 힘을 얻어서 지금 본인들이 그걸 타고 앉아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왜 이렇게 쫄아 있는 거죠? 정치 지도자가 이 자주적인 입장을 지키느냐 아니면은 사대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결국 저는 어디에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냐면 민중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이 이렇게 발생해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은 피난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백성들을 믿었던 거죠. 백성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줬죠. 전 이순신 장군의 해전 기간 동안 백성들이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의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믿고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주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싸울 거다. 우리 국민들과 같이 하면 맞설 수 있다. 강적과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백성과 유리된 사람들 있죠. 그 왕궁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랬던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지 기반은 강대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조를 비롯한 지배층은 다 피난간 거 아닙니까? 명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결국 한국 국민들한테 국권이 의지하지 않는 사람, 국권이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정말로 믿고 국민의 힘을 충동하면 미국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외교를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백성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나와 우리 당 정도 혹은 나와 좌파 세력 정도를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하니까 미국한테 어떻게 맞섭니까? 거꾸로 미국한테 맞서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대권에 다가갈수록 사대주의가 심해져요. 제가 옛날에 정치권에 있는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치권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국은 막 욕한다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충고를 받는데요. 미국은 건드리지 마라. 너 이제 출세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불문율 같은 겁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큰형님한테 맞서면 안 된다 이런 건데 이게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민중을 위해 정치를 하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소수의 좌파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거는 사드 배치 하나에 대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그 대선 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철학을 사드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월 달에 그 민주당사에서 13일간 농성을 했어요. 네네. 성주김 전 우리 건물교 저기 사드 저지 전국행동 이 단위에서 13일간 농성을 한 그 이유는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정의당, 뭐 정의당은 좀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국회에 가보니까 이게 또 표가 나더라고요. 교섭단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야 3당이 작년 8월에 합의한 그 사드 특위를 가동을 해라. 이 엄청난 이 국익이 동반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 검증하고 비준 동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네. 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정당이 어떤 그런 이익 구조상에서 이걸 자꾸 주판을 튕겨봐가지고 안 되면 아예 이것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빈정상에서 욕을 엄청 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제 엊그제 이제 또 다시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이 이제 당의 입장에서 당론 채택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했죠. 전략적 모호성 가지고 민주당은 대선 필피합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입장을 견지해야 되지 전략적 모호성이 뭐냐. 그러면 또 안보 프레임이 또 들어간다. 또 말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엊그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당 의원총회에서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원불교 입장에서는 그 소송리 현장과
이 서울 정치권과 이렇게 등가로 해서 양대 축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국회 쪽을 좀 더 조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난 좀 겸허하게 좀 국민들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막 촛불 들면서 그렇죠. 사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어요. 당선자들 중에 낙선한 그 후보들 중에는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탄핵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을 이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네. 그 청년들은 뭐 낙선했지만 공약은 100% 이행을 한 거예요. 지금 1년 되기도 전에. 근데 어쨌든 당선자들 중에는 탄핵을 걸고 나왔던 사람도 없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국민들이 만들었어. 탄핵을 이렇게 만들고 막 1,600만 명이 연인원 촛불을 드는 걸 보면서는 아, 정말 별걸 다 가능하게 하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이것만 탁 믿고서는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약간 거듭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여전히 이 우리 국민들을 좀 믿지 못하고 아, 역부족이야. 저 미국과 어떻게 재협상을 해.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가르쳐주면 딱 그만큼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알길 바라지 않고. 인간 심리가 한번 형성되면 잘 안 바뀝니다. 아, 그럼 어떡하죠? 처음에 좋은 놈들 정치인으로 뽑아야 됩니다. 네. 처음에 좋은 놈들을 정치인으로 뽑읍시다. 네. 동의합니다. 네.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서 이 사드 무기를 갖다 놓음으로 해서 이제 다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알바키식으로 갖다 놓는 거 아니냐.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다고 해서 사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강화문 촛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진 행동에서 6대 적폐로 사드가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저희 주민들은 마치 해결이나 된 것처럼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근데 박근혜 퇴진 하나 딱 시켰다고 촛불을 꺼버리면은 그러면은 6대 적폐로 가제로 삼았던 그 가제들이 하나도 실현된 게 없잖아요, 지금. 아직도 사드는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강화문의 촛불을 꺼지면 안 되고 국회를 압박하든지 이 100만 촛불들이 국방부를 압박하든지 해서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 방송이 또 정권 교체 이후도 또 바라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대여 제대로 일어나라. 예, 이런 얘기를 또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군대여 일어나라 막 이걸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태극기 들고서는 요번 1, 2, 3월 달에 계엄령을 내려야 한다. 뭐 군대여 일어나라. 이게 사실 막 거의 친위 쿠데타를 일어나라는 얘기죠. 사실 막 이런 주장까지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다르지만 저는 군대가 제대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호소하는 태극기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그 군대가 지금의 그 군대의 모습을 보면 미국한테 한마디도 못하죠. 일본한테도 한마디도 못하죠. 중국한테도 한마디도 못해요. 사실. 그리고 중국한테 가는 거 외교부가 뭐 한두 마디 하지 국방부는 말도 못합니다. 러시아한테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 오로지 그냥 만만한 게 북한이니까 북한한테만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방산비리 봐라. 그렇군요. 방산비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 군대가 과연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약자한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군대는 일어나도 제대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가 제대로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는 저는 어쨌거나 아까 우리 김선명 집행위원장 좀 말씀해 주실 때 사드도 로켓 마틴이고 패트리어트도 로켓 마틴이고 F-35도 로켓 마틴이고 전부 다 로켓 마틴이에요. 이게 뭐 대한민국 국방부가 무슨 로켓 마틴 무슨 어떤 구매자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치게 이 의존적인 무기 체계 이게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느냐. 사실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유로파이터 같은 유럽종의 기종이라든가 좀 수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뭐 자주적인 국방력을 바라진 않고 수입이라도 다변해야자는 거예요. 뭐 저는 궁극적으로는 자주 국방으로 가야죠. 네, 가는데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무기 체계에서의 이 이른바 자주적 노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부분이 있죠. 전자권을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전자권을
그러니까 전작권이라고 하는 건 전시 작전 통제권이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군대라는 거는 사실 군대는 전시에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군대를 평시에 사용하려는 이상한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평시에 군대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군대는 전시에 쓰는 겁니다. 근데 전시에 군대를 작전 지휘하는 권한을 지금 한미연합사에다가 넘겨줘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되돌려 받아야 된다. 이거를 되돌려 받아야지 대한민국 군대가 제대로 일어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꿈을 한번 꿔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분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드 배치가 왜 지금 국면에서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국민적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이 사드가 아무런 합의 과정도 없이 그냥 들어오게 되는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전작권, 미국에 넘겨줘 버린 군대의 지휘권 문제와 그리고 너무나 이 미국의 의존적인 무기 체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그대로 무슨 성경 말씀의 구절처럼 돼버리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질풍노도의 대한민국이 이제 혁파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 첫걸음이 지금 탄핵 국면, 대선 시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 걸려 있는 사드 투쟁에 지금 걸려 있다. 그리고 당장 이제 3월 18일 사드 성주에서 집중 투쟁이 있고 그다음 또 마라톤 해서 오셔서 25일 날 또 다 같이 서울 촛불로 또 집중하는 건데 전 국민이 사드에 대한 관심 정말 촉구합니다. 촉구의 말씀이랑 이후 계획이나 각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제 성주 김천 또 이제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실 1600만 촛불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를 끼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세우는 이제 그 다음 작업의 첫 작업에 저는 사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촛불이 이제 6대 적폐 과제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이제 법률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드를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지막지하게 불법 편법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되고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행은 정말 그야말로 대리운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리운전 기사는 근데 그 길만 갈 수 있게 가야만 되는 것이지 새로운 길 자기가 개척해 가는 건 아니죠.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현상 관리만 하는 것이 황교안 대행 체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 사드 정책은 스탑시켜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고 그러한 요구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몸으로라도 막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원불교 입장에서는 종교 자유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 거죠.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현명하셔서 사드로는 북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오히려 경제, 외교 또 모든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이 다 파탄나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저 사드로서 비롯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여론들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제 그 사드를 막아내는데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뇌빨간 사춘기가 제안하는 군사공약. 하나, 사드 배치 반대. 둘, 전시작전권 환수. 셋,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군대. 미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려 촛불 불는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찌꺼기 새누리 조중동 재벌, 권력의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하게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쳐낼 것은 쳐내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촛불이 이긴다. 미친 대통령 하나 끌어내리려 촛불 든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찌꺼기 새누리 조중동 재벌, 권력의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하게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쳐낼 것은 쳐내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자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촛불이 이긴다. 이제 쳐낼 것은